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까지 봤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도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류 최초의 시대를 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석기 시대 중에 좀 더 오래된 시대가 구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고, 요거 합쳐서 이제 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건데, 석기 시대의 다음 스텝이 이제 금속의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모습을 볼 텐데 기본 셋으로 알고 가실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동기는 뭐 구리랑 주석을 녹여서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구리 주석 이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당연히 느낌이 오시잖아요. 금속이라는 거예요, 금속.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 땐 이게 어 우리가 길거리에서 돌 같은 거 보면 돌에 조그맣게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죠. 되게 점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금속성 성분이거든요. 뭐 구리일 수도 있고 주석일 수도 있고 뭐 아연일 수도 있고 철광석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금속성 성분들이 있는데 청동기는 이제 그중에 구리랑 주석이 그나마 덜 뜨거운 데서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속성 성분들이 묻어 있는 돌들을 모아서 그걸 되게 고온의 뜨거운 온도에 가열을 해서 그게 이제 쇳물처럼 이제 녹아서 흘러내리겠죠. 그걸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서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얼리듯이 아이스크림 틀에 부어서 얼리듯이 일정한 틀에 부어서 차갑게 식히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게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뭐 모든 금속성 성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요. 특히나 이제 구리와 주석으로 만드는 게 청동기다. 그래서 이 쇳물을 녹여서 그걸 차갑게 식혀서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여요. 일단 금속이니까 빛이 나죠.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아직 청동기는 단단하진 않은데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 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이 못 만들어요. 청동기는. 특히나 이 시대의 기술이면 더 많이 못 만들겠죠. 그래서 귀하다. 이 귀하다라는 게 빛난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귀하다라는 게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석기 시대의 이 돌은 흔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특별할 게 없지. 제가 가진 구석기, 뭐 주먹도끼, 간석기 부러우면 나도 뭐 깨든가 갈든가 하면 되니까 흔하니까. 근데 청동기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진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짜잔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빛이 나는 존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많이 못 보는 거고 귀한 거고 뭔가 빛이 나고 아름답고 막 이러니까 저걸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동기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리더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위 체계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 때 국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규모의 국가는 아니에요. 약간 사실상 지금으로 보면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동네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국가지만 어쨌든 이 국가가 초보적인 모델의 국가가 등장하고 요게 이제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것이 등장하려면 이런 신분이 나타나고 지위 체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청동기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예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를 지어 왔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으려면 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문명들은 다 강 근처, 특히나 큰 강 유역에서, 큰 강 주변에서 발달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보통은 생겨난 순서는 요렇게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먼저다, 이집트 문명이 먼저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보통 요 순서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건 일단 공통점이 다 큰 강 주변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되게 지금 비슷한 벨트대 형성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 시간에 지구에서 위치 표시하는 법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선을 긋는 걸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남북을 표현하는 걸 위도라고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세로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동서를 표현하는 걸 경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문명권들이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요 비슷한 위도 벨트대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위도가 차이가 나면 어때요? 기후가 달라지죠. 온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적도, 태양이 지나는 적도선에 가까울수록 덥고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데냐면 야생의 변화 미리 자라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곡식들 그 곡식들이 야생에서 자랄 수 있는 그 기후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큰 강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모든 문명들이 이런 식으로 강 주변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강 이름은 외워줘야 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특이하게 강이 두 개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이고요. 이건 좀 외우기가 쉽죠. 애초에 인도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인더스 강의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문명은 황하강. 요거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황하냐, 황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게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황하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읽으면 황허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여도 틀리지 않아요. 예, 어떻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어, 네 개의 문명이 모두 큰 강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 네 개의 문명의 공통점들을 보면 일단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큰 강 유역에서 발전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큰 강 주변에는 이렇게 농사 짓고 살겠죠. 농사가 잘 지어지겠죠. 그럼 여기 농사가 잘 될 거니까 뭐가 늘어나?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뒤로 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는 농사가 잘 안 되겠죠. 여기만큼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농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 아니죠. 잘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방법을 찾아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안 되면 방법을 찾는 거야.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고. 씨.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르면 물길을 이렇게 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길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끔.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더 넓어지겠죠. 근데 이 관계공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위험해요. 그래서 관계공사는 그냥 공사를 해도 힘든데 물을 다루는 거잖아. 요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관계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두 명 갖고 안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배분하고 그걸 확실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배분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협동심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휘 체계가 필요하죠. 지휘 체계가. 이 지휘 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분 차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 차이가 생기면서 지배층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지배층이 아까 얘기했었던 청동기로서 이 귀하고 빛나는 청동기로서 자기의 어떤 신분 계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지배력을 보여줘. 특히나 이 지배층들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배자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에게 기댑니다. 신에게 의존을 해요. 봐라 이 청동기 빛나고 있는 거 봐라. 이러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그냥 자연 속의 환경에서 사람이 이제 가장 우러러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러면 청동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청동기 딱 빛반사 되면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은 청동기는 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의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하늘의 태양에서 빛나는 걸 들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뭔가를 되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 그런 시각 효과를 이용해서 어떤 신성성에 의존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나만이 이 청동기 빛나는 거 봐라. 나만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는 말들은 신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배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여기 관계공사를 수행할 것인가? 그러면 제사를 지내서 아 신께서 하라고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지배층을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국가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지으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배층이 이 도시국가를 지배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배층들은 청동기를 이용해서 이 청동기를 제사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청동기는 무기로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보시다시피 요 정도면 무기로 쓸만하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요. 청동기는 그렇게 단단하진 않거든요. 돌이랑 청동기랑 부딪히면 청동기도 약해요. 청동기 깨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만든 무기, 뭐 주먹도끼 부대 이런 부대랑 청동기는 또 사실 귀해서 많이 무장도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한 부대다 그러면 앞줄에 한 100명, 150명 정도 무장시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도끼 부대랑 청동기 부대랑 싸우면 청동기 부대가 이긴다는 거죠. 왜겠어요? 그림 보면 느낌 오지 않습니까?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을 베게 할 수 있고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돌은 그게 안 되잖아요. 돌 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멍들게 하고 정말 세게 때리면 뼈를 부러뜨리고 그 정도는 되지만 베게 한다든지 찌른다든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내게 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청동기는 날카롭게 칼로 만들어서 과다출혈을 유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더 센 무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두 활발해지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됐다고 모든 부족들이 다 청동기를 만들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은 청동기를 만들 줄 아는데 저쪽 부족이 청동기 만들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공격 들어가죠.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정복 활동도 더욱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지배층들이 이렇게 청동기를 이용해서 재사용 도구나 무기로 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역시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세금을 걷는 거죠. 근데 세금을 걷는 거의 제일 원칙은 공정함이죠. 공정함. 똑같이 걷어야 돼요. 똑같이 걷어야 되는데 음, 이 똑같이 걷는 게 가능하려면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걷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얼마 걷었는지를 그동안 얼마 걷어왔는지를 다 기록을 해둬야 다음에 걷을 때도 이만큼 걷었다 너도 똑같이 걷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걷은 사람들한테도 공정하게 걷었다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고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록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금을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 꼭 문자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모두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세금 걷는 거 말고도 한 군데 더 쓰여요. 어디냐면 상거래죠, 상거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물건을 사는데 8천 원짜리 물건을 사요. 근데 내 지금 5천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내일 돈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3천 원 줄 테니까 일단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적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두고 서로 서명함으로써 내가 이 물건을 샀고 이 물건 값을 3천 원 덜 치렀다. 내일 내겠다. 이걸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자의 최초의 용도라는 거지. 나중엔 이제 뭐 소설도 쓰고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문자가 필요했던 최초의 이유는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상거래를 서로 믿을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의 최초의 용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하고 지배층이 발생하고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고 지배층들이 청동기를 만들어 쓰고 문자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4대 문명 4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통점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실은 다른 문명이랑 다르게 강이 2개잖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강이 2개니까 농사도 뭐 2배로 잘 되겠죠. 고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이잖아요. 그죠? 강은 농사 짓기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동하기에 좋아요. 이동하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내 몸만 가면 걸어다니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인이야.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내 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다 이고 지고 뭐 낙타 몇 마리 뭐 당나귀 몇 마리 이렇게 해서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쳐도 육지는 뭐가 있어요? 막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뭐 전쟁이라도 나봐. 아니면 도적이라도 만나봐. 그러니까 육지는 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강이 있으면 강은 파도도 안 치고 그죠?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띄워놓고 그냥 바람 불기 기다리거나 좀 노 저으면 쭉 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2개나 됐다는 건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강을 타고 밖으로 나가기에도 좋고요. 메소포타미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강을 타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지형을 되게 문이 열려 있는 지형 같다. 누구나 들어오고 나가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개방적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농업도 당연히 잘 되는데 강이 2개나 되는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상업도 많이 발달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교류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 다른 문화권들이랑. 그런데 이 교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왜냐면 분위기 좋을 땐 교류야. 근데 이게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전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인 지형이고 다른 민족이 들어오기 좋은 그런 지형인 만큼 평화롭고 분위기 좋을 땐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분위기 좀 험악해진다? 그럼 바로 침략이에요. 근데 어느 때 분위기가 험해지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가들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이민족들이 막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잦은 모습을 보여요. 이민족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거 막아내면 다행인 거지만 못 막으면 왕조 교체거든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아, 요랬었구나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시는 뭔지 아시죠? 폼, 그죠? 시입니다, 시. 그죠? 뭐 그런 거 있죠, 뭐. 시. 아,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또 안 나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시는 뭐예요? 내 감정이나 내 내면을, 그죠? 짧은 글로 운율을 담아서,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게 시 아닙니까? 이 시인데, 서사는 에픽이라고도 하고, 좀 쉽게는 스토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시가 그냥 어떤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시의 내용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뭐 누구를 사귀었고 뭐 누구를 무찔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인 거지. 이게 어떤 이야기냐? 보통 이걸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요. 최초의 문명이니까. 길가메시는 뭐냐면 그 이 메소포타미아 이 동네에 우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왕이야 이 양반이. 왕인데 이 우르크라는 도시국가가 조그맣게 있어요. 아니야 조그맣지 않아 꽤 커. 왜냐면 이 우르크라는 이 나라가 당시에는 길가메시가 왕을 할 때는 이 동네의 짱이었어. 엄지손가락. 그죠? 이 동네 짱이었어.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이 동네 제일 센 나라인 우르크의 왕이니까 이 동네에선 길가메시가 짱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도 되게 싸움을 잘하고 강한 남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기준으로는 제일 센 남자, 신에 가장 가까운 남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욕심쟁이라서 본인이 없는 게 없어. 뭐 재산, 부, 명예 없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 자기가 유일하게 갖지 못한 것. 영원 불멸의 삶.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막 욕심을 부리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어떤 약초를 이렇게 구하면 이 약초를 어떻게 구해서 먹으면 영원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약초를 구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앞에 내용의 한 10% 정도는 길가메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의 한 80%에서 85% 정도는 어, 한 80% 정도는 이 여행이에요. 이 약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이 쉬웠겠어, 어려웠겠어. 개고생합니다. 막 온갖 고생을 다 해요. 무슨 괴물을 물리치고 막 뭘 하고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개고생을 해요. 고생 끝에 이 약초의 위치와 이 약초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신을 만나게 돼요. 할머니 신이었나? 하여튼 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신? 신을 만나서 길가메시가 물어봐요. 이 약초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약초? 그 먹으면 영원 불멸하게 산다는 그 약초? 그런 거 없어 이 새끼야 이래요. 그래서 네? 당황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영원 불멸의 삶을 얻을 수 있겠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대답해? 영원 불멸이 그런 거 없어 임마 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결혼하지 않았냐? 물어봐요. 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있겠네? 예. 애도 있겠네? 네. 너 근데 여기서 뭐 하냐? 집에 가 임마. 가족들 기다려. 그럼 저는 영원불멸의 삶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없어. 무슨 영원불멸이야. 집에 가 이 새끼야. 이래요. 무슨 얘기요? 이 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영어 물면 그딴 거 없어. 그딴 거 없고 집에 가 빨리 가족들 기다리니까. 넌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고 빨리 지금 집에 가서 너 결혼했다며. 아내한테 한 번 더 예쁘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임마. 애 있다며 맛있는 거 사주고 임마. 이게 무슨 얘기야? 내 아내한테 예쁘다고 그러면 아내가 예쁘다 소리 듣고 애들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럼 그 어떻겠어요? 빵긋 웃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영원불멸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해피라이프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지. 왜? 언젠간 죽을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10%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뭐는 없다? 영원불멸의 삶은 없다. 즉 이 이야기의 최대 교훈은 두 가지야. 첫 번째로는 너는 결국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해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죠?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는 여겨지기 힘들 정도로 극히 현실적이죠. 영원불멸이 어딨어 임마 너는 결국 죽어.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 시간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럴만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모든 문학 작품에는 그 문학 작품이 나온 그 시대의 어떤 감성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 건데 너는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라. 뭐이 얘기는 이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멀리 보고 있다는 거야.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침략이 잦으니까. 전쟁이 자주 있는 거예요. 왜? 개방적인 지형이니까. 이해되시겠죠? 지형이 개방적이니까 자꾸 이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자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명을 다하지 못하는 죽음들을 그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보통 태어났으면 성인까지 건강하게 자랐으면 보통 60대 중후반까지는 아무리 옛날이라도 아무리 의학 발전이 안 돼 있어도 무슨 큰 병 걸린 거 아니면 성인까지 잘 지냈으면 보통 60대 중후반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소식을 듣는 거야. 내 친구네 아버지 이제 40대 중반인데 돌아가셨대. 왜? 전쟁 끌려가갖고. 지난주에 내 친구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3일 전에 내 옆 동네 친구 또 죽었어. 그러면은 이런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요? 물론 슬프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기도 하겠지. 근데 그게 첫 번째 감정이 아닐걸? 지난주에 내 친구네 아버지 돌아가셨고 며칠 전에 내 친구, 이틀 전에 내 친구 또 죽었어. 다 전쟁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은 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는 오늘 하루 살아남게 해주셔서 오늘 밤에는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일요일 오후 같은 감정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 순간 최대한 행복해야 돼. 그런 감정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 속에서 이런 문학 작품을 써낸 데는 이런 배경,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형이 개방적이었고 침략이 자주 있었고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여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여기는 데 집중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도 저걸 써낸 작가는 지금의 어떤 감정을 대변하고 싶은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메르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개의 강 주변에 되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수메르 문명이. 근데 이제 그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강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수로를 끌어오는 공사죠. 관계농법, 관계농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배층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지배층들이 신의 권력에 의존해서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립합니다. 물론 세계 4대 문명 다 지배층들이 신의 권력에 의존해서 자기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디나 신전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라트라는 단어를 보면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지구라트 복원도예요.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아있는 건 이런 모습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꽤 크죠. 그렇죠? 생각보다 상당히 큰 모습이고 보통 이제
여기가 신전이니까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제 백성들이 여기 쫙 이렇게 있으면 대충 예상되지 않나요? 이제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제사장이 있는 거죠. 청동기 이렇게 들고 있겠죠. 그럼 이제 햇빛이 쫙 비치면 쫙 반사돼서 하면은 보이면 여기 반짝하겠지. 그럼 이제 백성들이 봤을 때 우와 뭐가 있나 보다. 우와 와 태양신에 뭘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런 눈빛들을 쫙 보면서 이게 통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신권 정치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계 4대 문명 다 문자를 만들어 쓰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도 나라마다 언어와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명권마다 문자가 다 다릅니다. 문자를 부르는 명칭도 다르고. 그래서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 이렇게 하고요. 요게 이제 쐐기 문자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만지고 놀았던 지점토나 찰흙 있죠. 뭐 이제 수분이 아직 다 안 날아간 그런 느낌. 그런 흙을 이제 그런 흙들을 지점토 이런 흙들은 내가 만지는 대로 만져지잖아요. 모양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흙들에다가 이제 조각칼 같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불에 굽거나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말리면 딱딱하게 굳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남기는 거죠. 딱 요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시멘트나 콘크리트 발라놓고 아직 덜 마른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지나가면 발자국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말라버릴 수 있죠. 그럼 딱 이렇게 되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태음력, 그 과학 시간에 끝에 력자가 붙으면 보통은 달력이에요. 근데 달력 만드는 걸 왜 중요시하냐면 농사 때문입니다. 농사.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게 내가 혼자 열심히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날씨가 따라와 줘야죠.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뭐를 느끼기 시작하냐면 한 뭐 5, 60 갈 것도 없어요. 한 20살, 30살만 돼도 이 계절, 그러니까 날씨가 규칙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몇 주 있으면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벚꽃 피겠다. 벚꽃 지고 나면 더 더워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도. 그죠? 그러니까 이 날씨가 변화하는 게 일련의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규칙성을 잘 파악하려면 날짜를 세야겠구나. 요걸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달력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그 과학 시간에 그 배우지 않나요? 그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 이러면서 달의 위상 변화 이런 거 배우죠. 초승달, 반달, 뭐 상현, 하현 이러면서 초승달, 뭐 반달, 보름달, 반대쪽 반달, 금음달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달이 뜨는 모양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밤마다 기록하면서 달력을 세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 잡히죠. 다시 옛날 그 모양으로 돌아왔네. 그러면 그거까지가 딱 한 달인 거죠. 보통 30일 걸리지. 그다음에 60진법은 숫자를 세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0진법을 쓰죠.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10개니까. 근데 이때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60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60진법이고 요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시계에.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이나 점성술은 좀 중요했던 게 이 지배자의 권력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신비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체 현상들이 있죠. 뭐 해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일식, 월식, 특히나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은 일정한 규칙성을 띠거든요. 달도 공전을 하고 지구도 공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면 언제쯤 일식이 벌어질지, 언제쯤 월식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일식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이틀 뒤에 달이 태양을 가릴 것이니라.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지. 이틀 뒤에 진짜 가리거든.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이 볼 땐 와, 진짜 하늘로부터 어떤 소통이 가능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천문학 이런 것들은 왕권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강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게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그 업적을 달성했던 게 함무라비 왕입니다. 근데 함무라비 왕은 이 지역을 다 통일했다는 것도 중요한 업적이지만 더 중요한 업적이 이 통일된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함무라비 왕은 이제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나서 좀 혼란에 휩싸이게 돼요.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2번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역사를 계속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왕이
굉장히 유능하고 업적이 많으면 왕권이 세겠죠. 근데 그렇게 유능하고 왕권이 센 왕이 죽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 뒤에 분열과 혼란이 찾아와요. 왜냐면 그 강력한 왕권에 억눌려 있었던 귀족들이 그 왕이 죽고 나서 막 들고 일어서는 거지.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줄도 사실은 뭐 히타이트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근데 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철제 무기를 쓰는 애들한테 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동기 다음 모델이 이 업그레이드하면 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더 강한 무기인 거지.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은 다 청동기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그래서 철기를 쓸 줄 아는 애들이 다가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음, 만약 귀족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다. 예, 고스란히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수주의지, 복수주의. 그다음에 그 뒷줄에 보면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건데 벌이 다르죠. 같은 귀족이었으면 복수주의인데 상대의 신분이 평민으로 낮아지니까 돈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상대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똑같은 나쁜 짓을 했어도 그 피해자가 귀족이면 고스란히 똑같이 당하는데 신분이 떨어지면 적당히 돈만 내면 되는 벌이 약해지죠. 이런 게 이제 신분주의죠. 신분주의. 신분주의고 그다음에 엄형주의라고 하죠. 법이 형벌이 되게 엄하다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 고의와 미고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치게 한 게 내가 진짜 얘가 싫어서 일부러 때린 거든 아니면 진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든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세계의 법들은 그걸 구분하죠. 근데 요 시대 때는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엄하다. 엄한 형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인데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좀 길어지고 있지만 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죠.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 요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요게 아프리카 대륙인데 보시다시피 북부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열대 우림지대예요. 굉장히 덥고 수증기도 많고요. 그래서 구름도 잘 형성이 되고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죠. 비 내리고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 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막 내리면 특히나 우기에 비가 막 내리면 이 빗물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와요. 그리고 강은 어디로 간다? 결국 바다로 가게 되죠. 근데 이 강이 바다로 갈 때요. 그러니까 강이 시작되는 지점이 상류죠. 상류, 중류 거쳐서 하류를 통해서 바다로 간단 말이야. 근데 강은 바다로 갈 때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이 사이에 있는 땅을 다 적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땅은 축축한 거지.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겠어요? 잘 안 자라겠어요? 기가 막히게 자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농사도 당연히 기가 막히게 되겠죠. 여기서 문명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은 또 특징이 이게 더 축복이야. 정기적으로 범람해요. 즉, 범람은 뭐예요? 물이 넘치는 거죠. 물이만큼 넘쳤다가 또 때가 되면은 물이 쫙 빠지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넘치고. 근데 이게 정기적, 즉 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주변에 오래 살았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물이 넘쳤어 막 이러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왜? 알고 있었으니까. 매년 이 시기에 매년 이 시기에 넘쳤거든. 이미 대비가 돼 있죠. 대비를 넘어서 심지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규칙적이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일강이 흐르죠.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막 넘쳐. 그럼 이제 손자가 달려가겠죠. 어떻게 할머니 물이 넘쳤어? 그럼 할머니가 원래 그럴 때 됐어. 기다려. 잠이나 자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때가 되면 물이 쭉 빠집니다. 물이 쭉 빠지면 여기는 물이 빠졌지만 여전히 축축하겠죠. 그러면 식물이 겁나 잘 자라죠.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손자를 깨우죠. 가자. 씨 뿌릴 때가 됐다.
씨를 쫙 뿌려요. 씨 뿌렸으면 됐어. 이제 농사는 씨 뿌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잠만 자고 있어도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죠. 농사가 쭉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을 더 넓게 이용해야 되니까 관계공사를 하고요. 이 관계공사를 잘 지휘하기 위해서 지배층이 발달하고요. 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그런 식으로 나일강 주변의 이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 특징은요. 보시면 폐쇄적 지형이다. 폐쇄적 지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일강 흘러와서 나일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이렇게 쭉 퍼지고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축축하게 젖은 이 땅은 뭐 기가 막히지만 바로 옆으로 가면 여긴 어때요? 이게 바로 사막이죠. 여기도 사막이죠. 사막. 여긴 또 바다예요. 근데 또 당시 기술로는 먼 바다는 항해를 못 해요. 바다로 나아가더라도 내 시야 안에 육지가 보이는 정도만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시야 안에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먼 바다로 나가면 아직 나침반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먼 바다는 못 나가는 거야. 여기는 사막이에요. 함부로 잘못 나갔다가는 말라 죽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집트인들도 이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있지도 않거니와 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다른 민족들도 들어오기가 어려운 굉장히 폐쇄적 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면 대충 느낌 오시죠? 메소포타미아랑 되게 발전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폐쇄적 지형이니까 다른 나라가 못 와요. 그러니까 침략도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조도 잘 안 바뀌고요. 어쩌다가 왕조가 바뀌어도 다른 나라 침략을 받은 게 아니고 보통은 내부 권력 투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요. 이제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역시 여기도 신에게 권력을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돌아가시면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라미드죠.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뜬뭐 맞다나 엄청나게 높게 짓죠. 그다음에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신비의 동물이 이제 스핑크스죠.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과 사자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것도 이렇게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더럽게 크죠. 그렇죠. 여기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그렇게 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태양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학계 연구 보고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일부러 대규모로 짓는 게 이렇게 대규모로 지으면 공사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피라미드 건설 과정의 기록들을 보면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대우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월급도 많이 받고 휴일도 많이 보장이 되고 또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 일하고 있는 남편도 육아휴직을 출산 휴가를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은 뭐 이제 돌아가신 왕의 위엄이나 왕실의 위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제 실업률 해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설을 맡겨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으세요. 지금은 되게 주류 이론이 됐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문자는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그걸 문자로 삼는 이런 그림 문자고요. 또 이집트의 가장 큰 특징은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파피루스죠. 여기 이제 종이에요. 종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종이는 이제 나무를 잘라서 물에 불려가지고 충분히 불면 다 찢죠. 얇게 찢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되게 뜨거운 온도에 압착한단 말이에요. 세게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려서 나오는 게 이제 어, 종입니다. 종이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먹는 김이죠. 아무튼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그 원리로 식물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요. 그게 이제 파피루스예요. 이집트 나일강에 가시면 나일강 주변에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방법으로 물에 불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찢어서 가로 세로 겹쳐 가지고 압착해서 종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력을 만듭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차이를 많이 보이는 건데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인 지역이니까 외부 침략이 많았죠. 그러니까 되게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소중히 여겼죠. 근데 이집트인들은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제 병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지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되게 멀리 있는 존재인 거죠. 되게 멀리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어쨌든 죽은 뒤의 삶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두렵진 않지만 모르니까 궁금하긴 해. 내가 궁금한데 두려움이 빠져 있어. 그럼 뭐만 남아요? 호기심만 남죠. 근데 죽은 뒤의 삶을 알 수는 없잖아.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 알 수는 없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상상이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하고 그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 걸 내세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저 내자가 다음 내자야. 그래서 내 지금 삶 그 다음 삶, 넥스트 라이프, 넥스트 라이프, 그죠? 이런 걸 내세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의 삶을 되게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영혼이 신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상상의 과정을 쓴 글이 사자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그림 문자의 예시로 본 요게 사자에서입니다. 요게. 그래서 보시면 어, 이 양반이 이제 저승사자예요. 이제 돌아가신 양반이 이제 끌려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의 상상은 뭐냐면 죽은 뒤에 사람이 끌려와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재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잘 살았으면 다시 그 영혼이 몸으로 돌아가서 부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잘 못 살았다. 그럼 안 좋은 데로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자의 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죽은 뒤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어도 몸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떠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떠난 영혼이 마치 새처럼 변해서 언젠가 다시 지금 남아 있는 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돌아올 몸을 썩지 않게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그 유명한 미라죠, 미라. 그죠? 그래서 내장을 다 빼내서 따로 보관하고 그다음에 내장이 있었던 그 공간을 화학 물질로 채우죠. 썩지 않게 보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셔두죠. 요거 이제 뚜껑 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요거는 그냥 한번 좋은 꿈 꿔. 그죠? 하트도 하나 그려주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언젠간 돌아올지 모를 영혼을 위해서 몸을 썩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몇천 년 된 건데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피부 조직도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갈비뼈 조직도 살아 있고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징그럽다. 그만 보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해야 돼요. 그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미라도 만들 수 있고 왜 만들었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만들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만큼 그게 피라미드든 스핑크스든 미라든 이런 걸 만들 기술이 있다는 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비교해 보시고요. 특히나 이집트의 문자는 파피루스 꼭 기억해 주세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다는 거. 이거 그 또박또박 써야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이 문자를 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